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브라질전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칠레전 준비해야 되는데 6월 6일 월요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칠레와 A매치 두 번째 매치업이죠. 칠레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파 랭킹 많은 걸 담고 있죠. 최근 5, 6년간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칠레 피파 랭킹이 3위에서 5위를 오갔습니다. 와. 거의 뭐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팀이었고, 코파 아메리카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준우승한 그런 시기인데요. 2018년부터 서서히 떨어집니다. 13위, 17위, 24위. 그러다 지난 2월 달엔 26위까지 떨어지고 3월 달엔 28위. 한국이 지금 29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차이 나는 팀 간에 거의 동률인 팀이 지금 맞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금 세대는 지금 물러나고 지금 약간의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게 피파 랭킹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네, 칠레는 하락세, 한국은 상승세. 거기서 지금 만나게 되고요. 한국과는 국가대표팀 레벨에서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2008년 서울에서 맞붙어 0대1로 한국이 패했고요. 2018년 수원에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저 경기가 벤투 부임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경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9월 달이었으니까 맞을 거고, 올림픽 맞대결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본선 조별리그에서 그날 이동국의 결승골로 한국이 1대0으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칠레 와일드카드가 사모라노. 네, 1+8. 네, 1+8. 그래서 구부를 만들었던. 네. 근데 한국은 그때 이기고도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기억입니다.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익숙한 이름이 대거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칠레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산왕. 알렉시스 산체스 그리고 아르투르 비달. 두 선수가 이번에 모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요. 그나마 아마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게리 메델. 예, A매치에서 뭐 리오넬 메시와 싸운 영상을 최근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 뭐 핏불, 뭐 이게 투견이라는 뜻이죠. 네네. 이런 별명에서 나타나듯이 전형적인 파이터형 수비수,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베테랑 수비수 유제니오 메나 그리고 리버플라테에서 뛰는 파울로 디아스. 지난 시즌 와포드 소속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누볐던 프란시스코 시엘라타 그리고 떠오르는 공격수죠 벤 브레레톤 디아스 이 정도가 아마 잘 알려진 선수들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지금 A매치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한 게 이번 명단의 특징입니다. 브라질은 뭐 거의 다 월클이 오긴 했지만 칠레는 지금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그런 엔트리로 나섰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칠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감독입니다. 우루과이 출신인 마르틴 라사르테 감독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다음에 지난 5월이죠. 선임된 감독이 에두아르도 베리조입니다.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이번 한국전이 이제 베리조 감독의 칠레 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이 됩니다. 의뢰 칠레 축구 팬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스쿼드에도 힘을 주고 이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칠레 축구협회가 베리조 감독과 2026년까지 넉넉하게 4년 계약을 맺고 베리조 감독이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한 칠레를 맡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 창 기자가 말해준 대로 세대 교체인데요. 칠레 언론에서 본 문장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황금 세대의 종말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주도할 사명. 칠레는 베리조가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입니다. 아, 무게감이 있네요.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베리조 감독이 과거에 칠레 수석 코치를 맡았었고 지금 뭐 파라과이 대표팀도 이끈 만큼 칠레를 어떤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성적보다는 2026년 이제 북중미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어떤 빌드업 리빌딩 작업의 키를 베리조 감독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전은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칠레가 2015년, 16년 우승하고 2017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준우승하고 저때 우승하면서 아주 메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렇습니다. 너무 그때 정말 잘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월드컵에 오르면 그냥 기본 16강 찍는 약간 남미의 멕시코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남미의 강호였는데 팀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살짝 보고 가면요. 일단 칠레 축구협회에서는 이제 황금 세대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네, 산체스, 비달, 뭐 보세주루, 이슬라, 브라보, 아랑귀스, 오렐레나
이들이 거의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했으니까. 너무 잘하긴 했어요. 같이. 네. 조직력 특히 좋았고 그런데 이들이 적게는 30대 초반, 많게는 30대 후반이 되면서 팀도 자연스럽게 노쇠화가 됐습니다. 특유의 에너지가 있는 팀이었는데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경쟁력을 잃었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선 10개국 중 7위를 하는 뭐 브라질에도 0대4로 패하고 툭하면 패하는 그런 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특유의 그 에너지, 그렇죠. 엄청난 압박 기억이 나네요. 네, 딱 알렉시스 산체스랑 비달이 딱 대표되는 그런 축구를 했었는데 전임 라사르테 감독의 패착도 분명히 있지만 팀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베리조 감독 선임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39살 골키퍼죠. 클라우디오 브라보를 정리한 겁니다. 발이 좋은 선수죠. 네, 발이 좋고 바르셀로나랑 맨시티에서 많은 우승을 한 선수인데 2026년 월드컵 때는 43살이 됩니다. 아이고. 예, 아직까지 유럽 빅리그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레알 베티스 소속으로 지난 시즌에도 컵대회 포함 23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건재를 과시했지만 일단 베리조 감독은 앞으로는 브라보에게 계속 맡기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밝혔고 이번 스쿼드에서 제외했습니다. 브라보는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내가 무슨 체력이 떨어졌냐, 내가 몸이 안 되는데 이런 유럽에서 뛸 수 있겠냐. 하지만 어쨌거나 베리조 감독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브라보의 시대도 서서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A매치 출전 수가 한 경기 골키퍼들을 발탁해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대표팀 문화에도 익숙하고 대표팀을 끌고 가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이 새로운 선수들이 많죠. A매치 경력이 10경기 미만인 선수가 25명 중 18명입니다. 예, 그리고 아예 생짜네요. 생짜들이 정말 많고 무경험자는 4명. 와. 예, 또 그 언론을 보니까 베리조 감독이 칠레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게 직접 당신이 어린 선수 직접 뽑아서 나한테 리스트 올려주세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예,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칼을 갈았네요. 세대 교체. 예, 그래서 이번에는 2004년생 미드필더죠 다리오 오소리오 같은 선수들을 많이 눈에 띌 수 있고요. 한국전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브라질전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산체스도 뛰고 비달도 뛰고 뭐 이런 모습 다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2018년 저희 9월 이야기했었잖아요. 결과 0대0이었지만 당시에 벤투 감독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와 칠레 선수들 클래스가 다르구나라는 게 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의 지배적인 맞아요. 반응이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월드컵 아니야? 맞아요. 예, 네. 진짜 열심히 했고 네. 그때 비달 선수 뛰었었는데 네. 와 진짜 월클 이 선수가 왜 바이에른이나 인터밀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는지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비달, 마우리시오, 이슬라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베리조 감독의 존재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바뀌었으니까. 네. 네. 이 베리조 감독의 특징은 뭐냐? 광인인 마르셀로 비엘사의 애제자 중 한 명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2014년 막 칠레가 막 무한 압박하던 시절의 감독이 비엘사잖아요. 네. 예. 베리조는 선수 시절에 뭐 뉴엘스 올드보이즈, 그다음에 아틀라스, 아르헨 대표티나 대표팀에서 비엘사 감독의 지도를 받았어요. 예. 은퇴 후 지도자로 맞이한 첫 임무가 칠레 대표팀 수석 코치였는데 그때도 감독이 비엘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칠레 축구협회도 이번에 선임하면서 비엘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과거 칠레가 가장 좋았던 축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리조 감독은 비엘사 감독 곁을 떠나서 오이긴스에서 큰 성과를 내고 셀타비고에서 지금 대박을 쳤죠. 네. 중위권 레벨의 팀 그리고 그렇게 재정 지원이 좋지 않은 팀을 유로파리그 진출시키고 4강까지 올린 성과를 거뒀거든요. 이때 4강에서 이 팀을 멈춘 팀이 이제 무리뉴 감독의 메뉴. 메뉴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엘사 감독과 유사한 전술을 쓰는데 강한 전방 압박, 라인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경기를 지배하는 것. 특히 점유율을 중시하는데 셀타 시절에는 라리가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빠르고 모험적인 패스를 요구한다는 점인데요. 횡 패스를 한 번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때 그랬습니다. 네. 계속 전진. 뺏겨서 전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베리조 감독 팀의 특징이 뭐냐? 패스 성공률이 낮아요. 모험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축구가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수비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없고 이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됩니다. 네.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라 조직력이 갖춰질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 특징적인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원하는 전술적인 요구를 했을 테고 그게 대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수비 지역에서의 빠른 패스 플레이를 우리 수비 선수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경기 중에도 이 포메이션을 바꾸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 벤투 감독이 실시간으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칠레 선수들이 2018년처럼 의욕적으로 나서준다면 물론 빅네임이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드컵을 준비하는 벤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네, 칠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비 쪽에는 그나마 경험 있는 선수들을 좀 배치하고요. 앞쪽엔 새로운 선수로 다양한 실험을 할 그런 기세인데요. 그래도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선수 1999년생입니다. 벤 브레레톤 디아스입니다. 뭔 이름이 이래 하실 수 있는데 영국 출신 아버지의 이름과 칠레에서 이민 온 어머니의 이름을 벤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벤자민 브레레톤 디아스 이렇게 됩니다. 180대 중반 신장을 지닌 탄탄한 체구를 가진 공격수고요. 맨유 유스팀에서 성장을 해서 현재 2부인 블랙번에서 뜁니다. 잉글랜드 청대에서 잘 커오다가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앞두고 어머니의 나라를 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칠레에는 난다긴다는 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레벨 차이는 좀 클 수 있어도 우루과이 우리랑 월드컵에서 맞붙는 거기에 이제 다르윈 누네스가 있잖아요. 그 선수처럼 뭔가 카바니랑 소아레스 그 사이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지금 칠레에서는 이 디아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칠레가 과거만 하더라도 뭐 산체스 얘기했지만 뭐 아랑기스도 그렇고 좀 작고 빠른 유형의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는 모처럼 등장한 약간 타깃형 스트라이커겠네요. 근데 이제 최전방에 쓰지만 왼쪽에서도 서서 발기술도 갖춘. 진짜 누네스랑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예선 보니까 3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전에서도 팀의 유일한 골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소속팀에서 지난 시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37경기에서 22골을 넣었습니다. 챔피언십에서. 네, 챔피언십에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즈 유나이티드, 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될 정도의 선수라는 거 유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2000년생 디에고 발렌시아도 최근에 칠레에서 떠오르는 선수입니다. 이 베리조 축구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비엘사 감독 또 보면 과거에 움베르토 수아소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진짜. 피파 아마 게임하신 분들은 잘 안 썼을 겁니다. 느려서. 이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뜬금없는 득점왕이라고 그때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그걸 만든 감독이 비엘사였고 그때 도왔던 그 코치가 베리조 감독이었고 베리조 감독도 이제 소속팀에서 쥐세페 로시, 벤 예데르, 뭐 이아고 아스파스, 아리츠 아두리스 등을 대단히 잘 써먹은 그런 감독입니다. 다 이름값 있는 선수긴 하네요. 그럼 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로시 같은 경우에도 좀 꺾였던 선수기 때문에 다 그렇죠. 뭐. 약간 벨조 감독 그 손을 거쳐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케이스. 아스파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이 이번에 김민재가 빠진 수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막느냐 DS를 대표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칠레가 이 지금까지 만 기자가 얘기해 주신 브레레톤을 중심으로 이제 포메이션을 구성할 거로 보이는데요. 골닷컴의 보도로는 4-3-3 포메이션에서 브레레톤과 발렌시아, 호아킨, 몬테시노스 이 선수가 3톱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에스테반 파베스, 그다음에 토마스 알라르콘, 파블로 파라가 허리에 쓰고 다니엘 곤잘레스, 게리 메델, 파울로 디아스, 나엘, 메사토우가 포백을 맡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골문은 이 골닷컴 예측에서는 이 브란 코르테스 최근 A매치에서 주전골리를 맡은 선수인데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선수 대신에 데파울이나 로페스, 뭐 페레스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새로운 선수들이 많고 변화가 있다 보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투 감독이 남미팀 측의 적극성이 한국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 그러니까 1대1 경합상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점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워낙 이 공격 쪽에서 이제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는 게 이 베리조 감독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브레레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1번으로 막아야 될 선수 물론 수아레스 같은 선수도 있겠지만 누네스거든요 지금 기세가 좋죠. 뭐 맨유, 뭐 리버풀, 뭐 많은 팀들이 노릴 정도로 지금 아주 뜨거운 선수인데 이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데 브레레톤이 이 가상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재밌게 이 경기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메델
뭐 물론 이 선수 정점에서 내려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상대하기 어려운 유형의 수비수잖아요. 짬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황의조나 조규성이 뭐 메델도 잘 넘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쪽에는 뭐 호세 히메네스나 이런 선수들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연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 관련된 부분은 이 브라질전을 마치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2원으로 녹화를 한번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칠레전 한국 상황 전해드려야겠죠. 일단 먼저 간단히 브라질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날 브라질전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결과 뭐 아시는 대로 1대5 완패였습니다.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좀 실감을 한 경기였고요. 브라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브라질이 한국에서 치른 이번 경기 포함해서 6경기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가장 격차가 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브라질도 자신의 경기를 100%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이번에는 그냥 상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브라질 특유의 축구가 유감없이 펼쳐졌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벤투 감독이 좀 일종의 테스트를 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벤투 감독이 당초만 하더라도 좀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브라질전은 새로운 수비 전형이나 새로운 수비 전술 형태를 실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예선 동안 했던 축구가 이 세계 최강을 맞아서 어느 정도 통할 건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체크하는 시험 무대로 판단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실제 라인이나 뭐 형태 뭐 이런 부분이 이전과 같았고요. 골키퍼서부터 출발하는 빌드업 형태를 뭐 집요할 정도로 똑같이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이재성, 김민재가 이 중원과 수비의 중심이 빠진 경기였기 때문에 100% 우리 실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의 수준이 확실히 드러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월드컵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다음 수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칠레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변화를 바탕으로 좀 결과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더 실험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리조 감독의 특징이 강력한 전방 압박이거든요. 우리가 브라질전에서 가장 고전한 게 브라질의 전방 압박에 우리 수비가 빌드업하면서 전개하는 형태가 흔들렸다는 점,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점이거든요. 특히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 과연 정우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칠레전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 우리 축구 빌드업의 기점이죠. 센터백과 이 삼각형을 이뤄서 빌드업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종 예선 당시에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흔들렸는데 그 압박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더 크게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키핑이 안 되고 설령 볼을 잡더라도 다음 선택지를 고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반대쪽의 카세미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차이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카세미로 선수는 정말 수비, 뭐 공격 빌드업, 와, 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사실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볼간수가 되는 황인범 선수를 좀 가까이 붙여서 해결했는데 이날은 이재성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이재성 자리, 그다음에 백승호 선수를 황인범 자리에 뒀는데 백승호 선수가 이날 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우영 선수한테 드러나는 하중이 더 많았고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였거든요. 물론 황인범도 이날 좋았을 때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면서 물론 수비적으로는 기여하기는 했지만 볼 전개 과정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영이 지금과 같은 빌드업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브라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월드컵 본선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중용하는 이유, 이 사이즈도 있고 뭐 물론 롱패스 이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정우영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공격 전개 시 우리가 이 뒤에서부터 올라올 때 정우영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벅거리게 된다면 이 톱니바퀴부터 첫 톱니부터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우리 축구를 본 상대국이라면 제가 만약에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감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할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벤투 감독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축구에 대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브라질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이 나간 건 그래도 정우영 쪽에서 압박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연결하고 그 다음부터 속도를 높이는 장면이 굉장히 나와서 그때는 좀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 이 선수에 대한 해법 어떻게 할 것인지 칠레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 압박이
강조하는 팀이기 때문에 베리족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형태로 정우영 선수를 도와주고 풀어나가는 장면을 만들어낼지가 아마 칠레전을 관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에서는 황희찬 선수 주목하고 싶습니다. 황희찬이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벤투와 9월까지 함께 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치르는 평가전. 황희찬 선수 브라질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황희찬은 힘있고 속도 있는 돌파는 역시 브라질을 상대로도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도 지금 하지 못하는 플레이거든요. 황희찬은 상대 수비를 균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임은 분명한데 황희찬이 좋아진 게 이 단순 돌파뿐만 아니라 이 이어지는 다음 상황, 그러니까 황희조의 골 장면에서도 보듯이 찔러주는 패스, 이런 마무리 장면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미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벤투 축구가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황희찬의 미스는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황희찬의 위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대 관련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황희찬은 무조건 왼쪽이에요.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위력도 높일 수 있거든요. 이날도 실제 황희찬이 왼쪽에 갔을 때 더 많은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칠레가 수비 쪽은 나름대로 이 메데를 위치로 정해가 나왔다고 왔었을 때 황희찬 활용법,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황희조와 손흥민의 위치까지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칠레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칠레전 뭐 프리뷰한 김에 재미삼아 승부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창희자 먼저. 네. 저는 아무래도 브라질전을 치르고 난 뒤이기 때문에 선수들 뭐 컨디션도 좀 제법 올라왔을 테고 그리고 조직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을 테고, 반면 칠레는 상대적으로 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아직 100%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가 한 2대0 정도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는 한 1대1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컨디션은 뭔가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브라질 만난 다음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클까? 예, 그거는 아주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팀도 만약에 산체스가 슬슬 건드리면은 나도 이제 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선수들 봤을 때도 이제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칠레가. 그런 만큼 그렇게 많은 골이 나올까 싶고, 또 이제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예, 칠레전에서 왠지 대전 내려가면서 벤투 감독이? 네, 벤투 감독이 왜냐하면 4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왠지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직력이 그 브라질전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1대1 정도를 예상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펼쳐지는 칠레전도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계속해서 6월 지금 붉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칠레전에서도 좋은 플레이해서 월드컵 16강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면 바람 담아 저희가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